반갑습니다. 40분 동안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제게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라든가 이런 게 정치 현실에 북한의 대남 공작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을을 장악해 나가는 기도를,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체제전쟁 중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만드느냐에 지금 심각한 체제전쟁이고 체제 줄다리기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이 위기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제가 김철홍 교수라고 잘 아시죠? 장신대 교수님한테 대선이 있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재명 체제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했더니 한 3년쯤 되면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5년 내에는 연방제 통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양동환 교수님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5년 체제 위기가 연장됐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등장한 게 아니고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하죠. 이 땅에 이민족한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게 1918년이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0년 됐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을 이끌었던 주사파는 1980년대 대학가에서 갑자기, 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양육한, 북한의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그런 주사파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을 결국은 선거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5년 동안 그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들의 소나기에서 정권을 찾은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선거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1시간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는 북한의 대남 공작, 그것도 선거 공작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이석기를 적극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2006년도 10월 달에 1심이라는 간첩단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에는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작년 7월 달에는 충북 동지회라는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이 세 간첩단 사건의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은 이석기입니다. 이석기가 이끌어가는 경기동부연합과 다 연계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9년 동안 이석기가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교도소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만든 세력은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성남 용인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신문에 CBS 노컷뉴스에 보면은 이석기 사진이 있고 뒤에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서 전국연합, 그러니까 NL계
우리로 말하면 주사파들의 어떤 전선체인 전국연합회 대표자들이 한 7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습니다. 무슨 회합을 했느냐 하면 주제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3년 안에 PD결이 만든 민노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할 것이다. 누가? 주사파들이. 그 다음에 그 정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 10년이 언제냐 하면 2012년도 대선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데, 아니 2000년도 1월 달에 만든 신생정당 민노당 안에 2001년도 다음 해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정당에 들어가서 10년 안에 대권을 장악하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대선에 일어난 상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일보 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거는 1심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북한이 대남 공작기관이 남한에 있는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 연합으로 하여금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도록 적극 백업하다가 들킨 사건이 바로 1심의 사건입니다. 당권을 장악하는데 북한에서요, 어떻게 하냐면 당대표는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은 누구 시켜라, 북한의 대북 접촉창구는 누구를 시켜라. 전부 다가 누구라고요? 이석기의 경기동부 연합 요원으로 하여금 다 장악하도록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당을 장악하는데 그 서울시당에 있는 경기동부 연합 세력으로 하여금 서울시당을 장악하도록, 그러니까 당 상부와 당 하부를 완벽하게 장악하도록 지령 내렸던 것이 바로 1심의 간첩단 사건이다. 그런데 2006년도 10월 달에 국정원장이었던 김순규 원장에 의해 가지고 그 실체가 밝혀짐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됐었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1년도 8월 달에요,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동혁이라는 그 주모자의 노트북을 펴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들이 다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자, 민노당이 그때 진보신당화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4명밖에 없었어요. 이래가지고는 대권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진보신당도 넣고 노무현당, 국참당도 넣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들어라고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후에는 이 대통합진보당과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해라. 만약에 혹시나 추진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본사로 문의하라. 본사가 어딜까요? 예, 북한이죠. 그렇게 지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왕재산이 선거 전에요,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까마득히 북한의 대남 공작이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전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이 주장한 대로 대통합진보당, 통진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당도 준비가 되고 결국은 12월 달에 야권연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총선, 2012년도 4월 총선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국회 식당에서 조용히 이제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과 이석기가 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통진당과 민주당이 이제 총선과 대선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야권연대를 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진당이 있잖아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13명 당선되고 국민 지지율 10.3%를 얻었습니다.
득표율은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국민 지지율이 10.3%인 통진당과 지금 그냥 나와도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문재인 후보를 하는 민주당이 이제 야권 연대를 해서 합쳐지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이 야권 연대파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60년의 역사를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종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을 30kg짜리를 머리에 쥐고 사는 것 같은 고통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모르고 있구나. 지금 북한의 대남 공작이 이토록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몰라라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제가 그때 항상 이야기했던 거는,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들은 어쩌면 성경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다, 의인을 찾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회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데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이석기가 워낙 부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언론에 이제 통진당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민노당이 무엇이고 1심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왕재산 사건이 무엇인지가 계속 언론에 노출됐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제서야 놀라가지고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의 지지율이 10.3%에서 2%, 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민주당이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깨더라고요. 문재인 후보 단독으로 출마했는데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전에서는 이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노인네들이 지팡이를 짚고 선거장에 나가서 골든크로스 일어나가지고 겨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선거의 여왕이 그냥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긴 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 걸고 지팡이 짚고 투표장에 갔던 사실을 까마득 잊고 있다가 바로 끌어내리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거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다가오는 북한과 연결된 세력들의 어떤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번 대선도 사실은요, 사실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게시판에 보니까 이재명 세력이 구통진당 세력이래요. 지금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의 통째를 빼앗길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구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민주당 게시판에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재명과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연합이 어떻게 한몸이 됐는지는 이미 그들의 문건에 보면은 용성총련이라고 90년도 초반에 있었던 용성총련에서부터 변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이재명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민노당, 그러니까 이석기 그룹에 있는 김미희가 사퇴를 하고 후보를 야권연대를 해주는 바람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바로 이제 인수위원회를 할 때 김미희를 바로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새로운 어떤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았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다가 이제 했죠.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 7월 달에 적발된 충북 동지회를 보면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충북 동지회에서요, 북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금 밀어달라는 그 내용을, 통지문을 북한한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북한에서는 아직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당선되면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도 후보로 당선된 걸 보면 뭔가 모종의 용인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번에 대선에 임했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3구 대선에서 후보를 어떻게 지지했는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보다 1.3% 더 높게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럼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전쟁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지금 뭐냐면 깨어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정말 오늘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국민 깨우기 운동은 무엇인가, 과연 사상 문제를 교회에서 이제나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우리 말씀한 대로 저는요, 마을이 지금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마을이 좌파들에게 장악당해 가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게도 지금은 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조차도 워낙 이게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분열적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체제 위기가 마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은 없지만 간략하게 그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잡자마자 2017년도 5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가 당선되고요, 다음 달인 6월 달에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워낙 중앙집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의 이런 예산도 많이 주고 권한도 부여하기 위한 어떤 선의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해나갈지 모르겠다,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18년도 3월 달에 평창올림픽이 있는 다음 달에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헌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헌법 제1조 3항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상징적 조항인 그 1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하니까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지금 헌법 1조와 같은 중요한 대목인데 거기에 지방분권 조항이 들어가 있다. 120몇 조에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하겠는데 1조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지방분권이라는 걸 가지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요, 마을 공동체 방식의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된 마을 교육공동체, 자치경찰제 등등 3,491개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좌파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물론 2000년도 초반부터요, 지금 이미 좌파들 사이에서는 마을로 내려가자, 귀촌 귀농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지방 마을로 장악해 나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20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는 좌파 마을 공화국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이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2012년도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전역에 그것을 확장하고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 같은 또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들이 지금 법제화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모델이 어디서 나왔냐? 외국 모델은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차베스라는 사람은요, 98년도에 대통령 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장기 집권을 노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하면 마을마다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동 지역에 있는 좌파들로 하여금 그 주민들을 통제하고 돈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점점점 베네수엘라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보시면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자치 전문가들을 불러가 세미나도 하고 책도 만들고 많이 했어요. 그걸 다 읽어봤더니, 이야, 그렇구나. 바로 차베스가, 마두로가 지향했던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요, 어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국입니까? 그런데 98년도에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후에 2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1인당이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이 연간 60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을 해서 좀 완화된 지금 상황에서도 작년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6배입니다. 자, 이 정도가 돼버리면요,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20%는 살기 위해서 망명하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조도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고 살인율 세계 1위,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궁금했던 건, 이렇게 나라를 망치면 다른 정당한테 정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거야. 이유가 뭐지? 많은 사람들은 포퓰리즘 때문이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주민자치의 마을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살 수 없고 직장이 없는 그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에게 잘못 보였고 밉보였을 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습니다. 결국 그때부터는 발목이 잡히고 목줄이 잡히는 노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무조건 그들에게 표를 던지게 됩니다. 물론 부정선거 도미니안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했던 요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지방자치의 설치 모델을 우리나라에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좌파 정권의 활동가들의 마을 법안들을 보면요, 자, 보십시오. 좌파 마을 활동가, 좌파 마을 조직들이 3,491개 읍면동별로 그들의 어떤 통제에 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민자치회, 또 두 번째는 마을교육공동체, 세 번째는 마을경제공동체,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거, 네 번째는 자치경찰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체 연결망을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장악하고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다가 정권이 놓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만약에 정권이 재창출이 됐더라면 여러분들은 곧 몇 년 안에 그들의 실체를 볼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가 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란 책을 썼는데요. 작년 2월 달에 알고 3월 12일 날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 책을 쓰고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 5월 달부터 했어요. 5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법 저지됐습니다. 예. 지금 있잖아요. 왜 저지됐느냐? 왜 저지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가 아니고 결국 뭐냐면 국민들을 깨웠기 때문에 저지된 겁니다. 사실은요, 마을 활동가들이 작년에요, 초연 얼마나 이거를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당을 압박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연대체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꾸준히 마을이 위험합니다, 마을이 위험합니다 했더니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를 일반 분 모르고 있다가 이 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알려지면서 유튜브들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에 설명하는 유튜버들 뒤에 댓글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어요. 내 강의하면서부터. 그래서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저보고 아니 국회의원이 180석이나 되는데 통과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통과시켜라. 그러면 내가 그 악법을 가지고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나쁜 정권이라는 걸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주민자치기본법 이 같은 거는 정치적이고 우리 종교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주민자치기본법은 어마어마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민자치기본법의 제일 독소조항이 큰 게 뭐냐 하니까 7조입니다. 7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민이라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가짜 주민들을 대거 주민으로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 재외동포, 조선 쪽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110만 명이나 되는데 그거를 주민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외국인도, 장기 체류 외국인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3,491개 읍면동 하부구조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대거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이나타운 반대운동, 이슬람 반대운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읍면동에 사는 기관, 사업체에 있는 근무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지금 민노총이 산별노조가 돼 있고요. 지역별 조직은 시도에다가 시군구 정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통과되면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있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조그마한 소기업까지 또는 기관이니까 좌파단체들, 인권단체, 환경단체 이런 것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이 주민이 되면 이제 바야흐로 민노총의 하부구조가 읍면동 조직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민노총 공화국의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지금 이와 같은 무서운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국민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교, 좌파형 마을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이 주민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읍면동에다 완전히 좌파들이 그 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거기에다 마을 활동가까지 다 연대할 수 있는 마을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 교인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 법은 제가 볼 때는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통과된다면 정부 기관이 위법했을 때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예를 들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바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그를 감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웃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보면 고통지수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법을 한번 보자고요. 주민자치기본법에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별, 젠더 개념을 의미합니다. 신념, 사상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에도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혼자가 아니고 여러 이제 소수의 어떤 지지 세력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또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저지가 되고 온 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달라드는 차별금지법은 왜 이렇게 힘드냐, 저지가. 저는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막으면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건 안 돼 하면서 동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거는 교회 관련 법인 줄 알고 동성애 반대만 주구장창 주장하니까 그럼 차별금지법, 이거 교회에 관련된 법이니까 교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민들이 안 나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이 잘못됐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사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저 양반은 좀 정교 분리에 어긋나는 말씀을 해. 저런 사람은 강사로 부를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요, 교회에는 별로 강의를 못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살리려면 어디하고 엮어야 돼요? 온 국민하고 엮어야 됩니다. 그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발 앞으로 이러한 어떤 것에 국민을 같이 엮으십시오. 국민을 살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살려줘야 앞으로 이 위기가 돌파됐을 때 교회가 앞장섰어. 그러면 그게 전도 자체가 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만 지키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편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분과도 뭐 그런 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의 상당한 지금 독소조항 중에 하나는 주민자치회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감한 정보 수집 권한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줬느냐 하니까 주민자치회는요 3,491개의 읍면동별로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관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뿐만 아니고 정부에 소유하고 있는 정보 있죠. 예를 들면은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정보, 그 다음에 국세청,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무정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모든 이런 일반적인 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정부기관한테 내놔라 그러면은 줘야 돼요. 이 법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청받은 자는 따라야 한다.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관세청장도,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인 세무서장까지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한 정보 내놓으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 동안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이와 같은 정보 수집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하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교회를 억압하고 그다음 박해하는 그런 데 이용될 정보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준다? 마을 활동가들한테 넣어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저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를 어디서 관리할 거냐?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드디어 그것을 민간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법안을 발의해놨어요. 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에 보면 행안부 장관 산하의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 시스템이라는 민간정보기구를 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에도 행안부 장관 산하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여기서 관리하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 시대가 왔으면 이게 바로 구현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CCTV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다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또 수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코로나 전국하에서 여러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훈련 다 했습니다. 동선이 어디로 다니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수집된 정보와 합체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좌파 활동가들은 마을공화국을 장악하려고 해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권력을 잡으려고 마을 통치 권력을 장악하고 주민자치에 장악하고 마을 경제 권력 장악하고 돈 권력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권력을 장악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렇게 자기들의 뜻대로 이 나라를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으니까 조금씩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주민자치회 같은 데 보면 이런 어떤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이 주민자치회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국가 부동산, 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뭘 할 수 있느냐, 기업체로부터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만약에 거기 따른다면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는 부동산 사업을 할 겁니다. 주택개발을 할 거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대장동 사태가 대한민국 하부의 3,491개 읍면동에 곳곳에서 부동산 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 엄청난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그냥 주택하는 그런 하는 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될 때가 왔다.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에 관련된 건데요, 이미 교육부에서 다 자료를 배포했고 그 핵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읍면동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교, 그 다음에 좌파들이 운영한 마을학교까지, 마을 도서관까지 모든 교육적 기능이 있는 건 통합관리하겠답니다. 이 뜻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좌파 교육기관한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읍면동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 있는 교사와 강사들을 통합관리하겠다. 그 뜻은 마을 강사들을 이제는 정규학교에 강의를 넣겠다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넣는데 뭘 가르칠 거냐? 마르크스 사상 같은 걸 가르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학부모도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도 가르치겠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들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미래상을, 우리 마을의 형태를, 마을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실체를 모르면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누가? 교회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치경찰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자, 그런데 핵심이 뭐냐? 자치경찰, 예를 들면 그 생활안전이나 교통경비나 학교폭력 같은 주민밀착형 어떤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데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주민들을 위하여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치경찰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숫자가 얼마냐? 한 4만 명이 넘습니다. 12만 넘는 경찰 인력 중에. 그런데 지금 이 자치경찰 업무의 가장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하면 시도지사 밑에 시도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인데요. 이 7명의 선발 기준이 뭐냐?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1명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을이 장악당한 과거,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그들은 이미 다 포진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시도 자치경찰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검수왕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가지고 경찰한테 넘기는 이유는 이미 하부에 경찰 기능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이제 그 주민, 읍면동별 조직들을 이제 전체주의 구조로 이제 하는 조직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러한 시스템을 중국 행정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중국 지방 시스템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군대, 행정, 지방 이런 사법기구까지 다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교회가 이제 단순하게 정교분리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 개념을 바꾸자고요. 정치의 종교 불간섭 원칙이라고. 정치가 종교를 간섭 못하는 거지 종교가 정치를 간섭 못하게 하는 원칙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왜? 그 자체가 교회를 지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1000만 명 서명을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을 장악하는 이들의 어떤 그 시도를 격퇴하려면 우리도 조직에는 조직으로 교육엔 교육으로 아멘. 맞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491개의 읍면동별로 소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나눠줘야 돼. 자기가 가르치기 어려워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16페이지짜리 마을로 간 체제전쟁 지금 뒤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고 나눠주시고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책도 있으니 그런 것도 보시고 해서 하고 장차는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리더는 큰 책도 보시고 또 관련 책들도 보시고 많은 학습을 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마을에서 그들의 손아귀에 권력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